거실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물 좀 줘. 시원한 얼음물로. 서윤은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얼음 트레이를 꺼내려는 순간 거실에서 박 여사와 민정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민정아. 너 그건 해결됐니? 카드값 말이야. 아, 그거 해결했지. 엄마가 말해준 대로 옳게 언니한테 징징거렸더니 글쎄 그 바보 같은 게 지 수술비 털어서 주더라니까.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음 트레이를 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여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깔깔깔. 진짜? 걔는 아직도 지가 무슨 착한 며느리인 줄 아나 봐. 손병신 될지도 모른다면서 그 돈을 내놓니? 독하다 독해. 아니, 멍청한 거지. 내가 엄마 가게 지분 준다는 말 한마디 하니까 눈이 뒤집혀서는 곰탕 끓이는 노인네한테 지분이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이 가게 나중에 오빠 말고 놔주려고 했잖아. 안 그래 엄마? 박 여사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하지. 태준이 놈한테 주면 또 말아먹을 텐데. 내가 미쳤다고 걔한테 주냐? 너한테 물려주고 난 편하게 살아야지. 올케는 그냥 부려먹다 버리면 돼. 걔 친정도 망해서 갈 데도 없잖아. 쿵. 서윤의 가슴속에서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피아니스트 서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시다가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람 뼈를 고아도 이것보다는 덜 지냈을 겁니다. 48시간 동안 단 1분도 꺼지지 않는 불꽃. 그 위에서 흐물거리는 건 소의 뼈가 아니라 한 여자의 10년 인생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종로구 낙원동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원조 박여사 곰탕. 네이버 평점 4.8점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는 타이틀을 20년째 유지하고 있는 이 식당의 비결은 48시간 우려낸 진한 사골 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육수보다 더 오래, 더 진하게 우려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서윤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 오후 2시, 10평 남짓한 주방의 온도는 섭씨 45도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거대한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가 천장에 맺혀 비처럼 떨어졌고 환풍기 세 대가 미친 듯이 돌아가도 열기는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41세의 여자가 50인용 가마솥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흰색 조리복은 진작에 누런빛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압박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지만 붕대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붕대 사이로 짓무른 살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은 살이 박혀 원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손이 한때는 피아노를 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23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한 유망주였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은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평론가들은 그녀를 손끝에서 시가 흐르는 피아니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음대 교수들은 그녀의 미래를 두고 유럽 유학을 권유했고 레코드 회사에서는 데뷔 앨범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어쩌다 이 곰탕집 주방에서 국자를 휘두르게 되었을까요? 10년 전 남편 태준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잘 나가던 무역회사 사장이었던 그는 중국 거래처의 사기에 휘말려 하룻밤 사이에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 박 여사가 친척의 빚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서윤아, 너 피아노 팔아. 그리고 우리 가게 와서 일해. 빚 갚을 때까지만. 빚 갚을 때까지만이라는 말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빚은 진작에 갚았습니다. 서윤이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10년간 하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야? 이자가 얼마인데? 아직 멀었어. 그 말을 서윤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5년 전에 부도가 났고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어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간병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서윤에게 도망이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국자를 휘두르며 끓는 육수를 저을 때 카운터에서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번 테이블 특곰탕 둘, 5번 수육대짜 아직도 안 나왔어? 주방장 뭐해? 손 느려 터져가지고.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목소리 하나만큼은 청년 못지않게 우렁찼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곰탕집을 운영하면서 그녀가 직접 국자를 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할 기력도 없이 수육 썰기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고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손가락 끝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무표정하게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옆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뚝배기를 옮기다가 서윤의 팔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에 아르바이트생이 들고 있던 끓는 육수가 서윤의 오른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치익! 살이 익는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간 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화상을 입지 않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달걱달걱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의 주인이 걱정하는 건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아, 정신 안 차려? 그 비싼 육수를 바닥에 버리면 어떡해? 박 여사가 바닥에 쏟아진 국물과 깨진 뚝배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의 눈은 며느리의 붉게 달아오른 손등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면 다야? 지금 밖에서 손님들이 줄을 섰는데 너 때문에 흐름 끊기잖아. 찬물에 대충 헹구고 빨리 수육 썰어. 붕대 감으면 티 안 나니까. 서윤은 떨리는 손을 흐르는 수돗물에 처박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닿자 화끈거리는 고통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물기도 제대로 닦지 않은 손으로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살같이 벗겨진 손으로 뜨거운 고기를 써는 고통은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멈추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0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서윤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점심 대목이 끝나고 저녁 손님이 오기 전까지의 이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내일 차례상에 올릴 전 재료를 손질하고 추석 특선 메뉴인 갈비찜의 핏물을 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쓰레기를 버려야 했습니다. 서윤은 커다란 쓰레기 봉투 2개를 양손에 들고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쓰레기 집화장까지는 약 50m.
무거운 봉투를 끌고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팔 근육은 욱신거렸고 화상 입은 손등은 쓰라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 서윤은 담벼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빚고 둥근 보름달 아래서 소원을 비는 날. 하지만 서윤에게 추석은 1년 중 가장 바쁜 날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식당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 E클래스. 햇빛에 반짝이는 차체가 눈부셨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내렸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원피스의 하이힐.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신우이 민정이었습니다. 40세. 민정은 서윤을 발견하자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올케 언니. 꼴이 그게 뭐야? 냄새나게. 서윤은 자신의 몰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때와 음식물 자국이 묻은 조리복, 땀에 젖어 달라붙은 머리카락, 쓰레기 냄새가 배인 손. 민정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왔어요, 아가씨. 민정은 서윤을 스쳐 지나가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서윤이 대학 시절 연주회 때 뿌리던 바로 그 향수였습니다. 10년 전에는 서윤도 저런 옷을 입고 저런 향수를 뿌리고 저런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기억조차 아득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시어머니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공주 왔어? 아이고, 이게 뭐야? 루이비통? 세상에 효녀가 따로 없네. 엄마, 이건 내 거 아니고 엄마 드리려고 산 거야. 지난번에 갖고 싶다고 했잖아. 아이고, 우리 딸. 효녀 중에 상효녀야. 서윤은 뒷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들고 온 루이비통 가방. 그 가방값이 얼마인지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 서윤이 곰탕집에서 한 달을 일해도 받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지금 입고 있는 옷, 타고 온 차, 손에 든 쇼핑백 모두 어디서 나온 돈인지를. 민정은 서윤이 새벽부터 고아낸 곰탕 국물로 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윤이 밤새 깎은 깍두기를 판 돈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서윤이 10년간 벌어들인 돈은 모두 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갔고 민정은 그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녀 소리는 명품 가방 하나 사온 민정이 듣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부르튼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붕대 사이로 보이는 붉은 살점. 10년간의 노동으로 망가진 손. 한때 손끝에서 씨가 흐른다던 그 손이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그 박탈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가게 영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노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차례상에 올릴 전을 부쳐야 했고 신우이가 먹고 싶다고 한 갈비찜의 핏물을 빼야 했습니다. 언니, 나 갈비찜 먹고 싶은데 저녁에 해줄 거지? 곰탕 냄새 지겨워서 못 먹겠어. 저녁에 불쑥 던진 민정의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끄덕였고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시간의 추가 노동이 더해졌습니다. 서윤은 주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난방은 틀지 않았습니다. 가스비가 아깝다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무서워서였습니다. 그때 배달을 마친 남편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45세의 태준은 오토바이 헬멧에 눌린 머리와 땀 냄새에 절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김 사장님이라 불리며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복과 넥타이, 고급 세단, 비서와 직원들.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낡은 오토바이와 배달 가방뿐이었습니다. 태주는 사업 실패 이후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집안일에도 철저히 방관자였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여동생이 아내를 하녀 취급하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무력감과 죄책감뿐이었습니다. 태주는 주방으로 들어와 구석에 앉은 아내를 보았습니다. 서유는 고개도 들지 않고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태준의 시선이 서윤의 오른손에 꽂혔습니다. 엉성하게 감긴 붕대 사이로 핏물과 진물이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손, 왜 그래? 태준의 건조한 물음에 서윤은 황급히 손을 감추었습니다. 별거 아냐. 국물 좀 튀었어. 당신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자. 태준은 말없이 서윤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준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서서 아내가 아끼는 낡은 악보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피아니스트 시절부터 간직해온 가방이었습니다. 피아노를 팔고 난 뒤에도 서윤은 이 가방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악보와 콩쿠르 상장, 그리고 무대 위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열어보지 않았겠지만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이 태준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것은 악보가 아니었습니다. 대학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진단명 신부 2도 화상 및 신경 손상 의심, 즉시 수술 요망, 방치 시 영구적인 운동 장애 및 손가락 마비 가능성 있음.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화상을 입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손가락 마비라니. 한때 피아노를 치던 그 손이 영영 쓸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 아래에는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가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의 해지 내역이었습니다. 잔액 520만 원. 서윤은 수술비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수증 뒤에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정희 신우이 카드값 대납 완료. 520만 원. 어머니가 이번만 막아주면 가게 지분 1% 준다고 하심. 수술은 다음 달로. 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손이 마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술비를 털어 여동생의 명품 카드값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대가로 고작 지분 1%라는 지키지도 않을 약속으로 며느리를 착취했습니다. 오늘 민정이 들고 온 루이비통 가방. 300만 원짜리. 그 돈도 아마 서윤의 피와 땀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의 손은 또다시 화상을 입었습니다. 태준은 헬멧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눈에 깔려있던 멍하고 무기력한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 태준은 품 안에서 낡고 꼬질꼬질한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수첩은 태준이 배달 일을 하며 우연히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3개월 전 강남의 어느 고급 아파트에 배달을 갔다가 현관문 앞에 떨어진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펼쳐본 순간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거액의 뇌물수수 내역과 탈세 증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의 주인은 다름 아닌 매제 성운이었습니다. 신우이 민정의 남편 강성운, 42세, 중견건설사 상무. 태준의 사업이 망한 후 시댁에서 유일하게 잘 나가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태준은 그동안 이 수첩을 숨겨두고만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고 제기할 자신이 없어서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내의 진단서를 본 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태준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쪼그리고 앉아 갈비찜 핏물을 빼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담근 갈비를 손으로 주무르는데 화상 입은 손등이 물에 닿을 때마다 서윤의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태준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이 갈비찜 대야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갈비찜 누구 거야? 아가씨가 먹고 싶다고 해서. 버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당신 미쳤어? 어머니 알면 난리나. 버리라고 했어. 지금 당장.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윤이 미처 반응하기 전에 태준이 성큼성큼 다가와 핏물이 빠지고 있는 갈비찜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 뭐해? 미쳤어? 서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싱크대 하수구통에 갈비를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붉은 핏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무기력하게 살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짓무른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태준의 눈에서 흘러내려 서윤의 붕대를 적셨습니다. 내일 추석 차례상은 없어? 서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일 아침 우리 이 집 나간다. 빈손으로 말고 저들이 가진 모든 걸 빼앗아서. 태준의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주방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묘하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10년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핏빛 복수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7시, 시댁 거실에는 12인용 자개 교자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서윤이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삼색나물, 노릇하게 구워진 돈베기, 모락모락 김이 나는 하얀 쌀밥, 화려한 아침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 뒤에는 누군가의 썩어 들어가는 살점이 거름으로 쓰였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상석에 앉아 숟가락으로 곰탕 국물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신우이 민정과 매제 성운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운은 말끔한 캐시미어 스웨터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남자 특유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그가 성공의 대가로 어떤 더러운 일을 했는지는 오직 본인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뒤적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올케는 뭐해? 국 다 식는데. 그녀의 손톱에는 어제 새로 받은 네일 아트가 반짝였습니다. 큐빅이 박힌 화려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큐빅 하나가 서윤의 한 달 약값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태준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방 정리 좀 하고 온대요. 먼저 드세요. 태준은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밥그릇이 아닌 매제 성운의 손목에 채워진 롤렉스 시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태준의 시선을 느꼈는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 형님. 요즘 배달 일은 좀 어떠십니까? 뉴스 보니까 배달 시장도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제가 아는 물류센터장 자리 하나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형님 나이에 오토바이 타는 거 솔직히 좀 보기 그렇잖아요. 남들 시선도 있고. 성훈의 말끝에는 교묘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걱정으로 포장된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박 여사가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예, 성훈아. 말도 마라. 내가 쟤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옛날엔 사장 소리 듣던 놈이 이제는 헬멧 쓰고 땀 냄새 풍기며 다니니. 쯧쯧. 너라도 잘 나가서 다행이다. 이번에 승진했다며? 아유, 장모님. 별거 아닙니다. 이번에 강남 재개발 건 하나 따낸 덕분이죠. 보너스 좀 나왔습니다. 성훈이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박 여사 앞에 쓱 밀어놓았습니다. 용돈 하세요. 500입니다. 박 여사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봉투 속 수표를 확인하며 덩실덩실 어깨춤까지 추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사위 최고네. 역시 든든한 건 사위밖에 없어. 태준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성훈이 따냈다는 그 강남 재개발건. 그것이 어떻게 따낸 프로젝트인지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수첩에 적힌 불법 리베이트와 뇌물로 얼룩진 바로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같은 시각 주방. 서윤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돗물은 틀지 않았습니다. 물소리에 거실의 대화가 묻힐까 봐서였습니다. 어젯밤 태준이 갈비찜을 버린 후 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태준이 말한 복수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포이기도 했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대감이기도 했습니다. 거실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물 좀 줘. 시원한 얼음물로. 서윤은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얼음 트레이를 꺼내려는 순간 거실에서 박 여사와 민정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민정아. 너 그건 해결됐니? 카드값 말이야. 아, 그거 해결했지. 엄마가 말해준 대로 옳게 언니한테 징징거렸더니 글쎄 그 바보 같은 게 지 수술비 털어서 주더라니까.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음 트레이를 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여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깔깔깔. 진짜? 걔는 아직도 지가 무슨 착한 며느리인 줄 아나 봐. 손병신 될지도 모른다면서 그 돈을 내놓니? 독하다 독해. 아니, 멍청한 거지. 내가 엄마 가게 지분 준다는 말 한마디 하니까 눈이 뒤집혀서는 곰탕 끓이는 노인네한테 지분이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이 가게 나중에 오빠 말고 놔주려고 했잖아. 안 그래 엄마? 박 여사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하지. 태준이 놈한테 주면 또 말아먹을 텐데. 내가 미쳤다고 걔한테 주냐? 너한테 물려주고 난 편하게 살아야지. 올케는 그냥 부려먹다 버리면 돼. 걔 친정도 망해서 갈 데도 없잖아. 쿵. 서윤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짐작은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누이가 자신을 뭘로 보는지. 하지만 직접 그 말을 귀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육성으로 확인한 진실은 잔인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서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다르면 갈아 끼우는 부품, 쓰다 버리는 일회용 젓가락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냉장고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푸석한 피부, 퀭한 눈, 생기를 잃은 입술. 20년 전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빛나던 피아니스트 서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유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버리면 된다고? 그래. 누가 누굴 버리게 될지 이제부터 똑똑히 지켜봐. 서윤은 얼음물 대신 앞치마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준이 아침에 신신당부하며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일을 벌이면 사람들이 다 볼 때 이걸 TV에 연결해. 망설이지 마. 서윤은 차가운 얼음물을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물력이 있어요, 아가씨. 민정이 컵을 받아들며 인상을 썼습니다. 아, 땡큐. 근데 언니 손은 왜 그래? 보기 싫게 테이프는 왜 감았어? 밥맛 떨어지게. 서윤은 대꾸하지 않고 태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붕대 대신 살색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여사가 서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너 밥 먹고 바로 가게 나가라. 오늘 추석 당일이라 문 연 식당 없어서 손님 미어 터질 거야. 알바생들은 다 고향 갔으니까 내가 혼자 해야 돼. 알지? 서윤은 대답 대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려는 순간 태준이 그녀의 손목을 탁 잡았습니다. 먹지 마.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태준에게 쏠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훈이 젓가락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딴 밥 먹을 자격 없어. 우리 서윤이는. 태준의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이딴 밥? 너 지금 애미가 차린 밥상 보고 이딴 밥이라고 했냐? 미쳤어? 태준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미치신 거 아닙니까? 며느리 수술비 뜯어내서 딸내미 명품 가방 사주고 곰탕집 지분 미끼로 10년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 나중엔 버리겠다고 작당 모의까지 하셨잖아요. 방금 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폭탄이었습니다. 민정이 마시던 물을 뿜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다 들었어? 다 들었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도 압니다. 태준의 시선이 성훈에게 향했습니다. 매제 강남 재개발 건 말이야. 그게 실력으로 따낸 게 아니라 구청장한테 뇌물 먹이고 경쟁사 뒤통수 쳐서 얻은 거라며? 성훈의 얼굴에서 여유가 싹 사라졌습니다. 젓가락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태준이 품에서 검은색 가죽 수첩을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낡고 해진 수첩이었지만 그 무게감은 자개상을 짓누를 듯 무거웠습니다. 성훈의 동공이 극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수첩이 자신의 목숨줄이라는 것을. 3개월 전 분명히 현관 앞에서 잃어버렸던 바로 그 수첩이라는 것을. 태준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밥숟가락들 놓으시죠. 진짜 재산은 지금부터니까. 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그러나 강하게 태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성훈이 벌떡 일어나 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점잖은 척하던 상무님의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리 내놔. 그거 당장 안 내놔. 성훈이 태준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태준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성훈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성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형제끼리 주먹질을 해? 박 여사가 성훈을 부축하며 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감히 내 사위한테 손을 대? 당장 무릎 꿇고 빌어. 태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한 페이지를 찢어냈습니다. 직, 종이 찢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청담동 일식집 송죽 구청 건축과장 접대비 300만 원 현금 전달 비고 재개발 인허가 청탁 태준이 찢어낸 종이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수증이랑 녹취록 파일 번호까지 다 있네. 매제, 이거 검찰에 들어가면 징역 몇 년 나올까? 뇌물 공여의 횡령까지. 최소 5년은 살겠지? 성훈이 바닥을 기어가 태준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드름을 피우던 강남 상무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형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거 공개되면 저 끝장입니다. 회사 잘리는 건 물론이고 간방 가요. 민정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태준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성훈 씨 간방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태준이 싸늘하게 되물었습니다. 가족? 너희가 언제 나를 가족 취급했냐? 돈 떨어지니까 벌레 보듯 하고 내 마누라는 식모 취급했지. 그게 가족이야? 태준은 또 한 장을 찢었습니다. 이번엔 박 여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 추석. 어머니 기억나시죠? 서윤이 친정집 부도났을 때 친정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비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박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땐 돈이 없었어. 가게 확장하느라 여유가 없었다고. 태준이 찢은 종이를 박 여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돈이 없었다고요? 그날 저녁 강남 백화점 VIP 라운지 모피 코트 1,800만 원 일시불 결제. 카드 명세서 여기 붙어 있네요.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벌어준 돈으로 모피를 사입으셨네. 서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시어머니가 돈이 없다며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날. 서윤은 병원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사채를 썼습니다. 그 빚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모피 코트가 되어 있었다니. 서윤의 시선이 박 여사가 걸치고 있는 숄로 향했습니다. 2년 전 샀다는 그 모피 숄. 서윤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허망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0년간 믿고 참아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 충격이 그녀의 다리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수술 늦어서 반신불수 되셨어요. 평생 휠체어 타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모피요?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의 소란을 잠재울 만큼 서늘했습니다. 박 여사는 찔리는 게 있는지 시선을 피하며 괜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내 돈 쓰는데 허락받아야 하냐? 그리고 사돈 양반 쓰러진 게 내 탓이야? 늙으면 다 아프고 그런 거지. 서윤이 천천히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고 어두운 심연 같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내 돈이라고요? 그 돈 누가 벌었는데요? 10년 동안 하루 15시간씩 곰탕 끓이고 깍두기 담그고 서빙하고 내 손이 문드러지도록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내 청춘, 내 피아노, 내 인생 다 갈아 넣어서 번 돈이잖아요. 서윤이 식탁 위에 놓인 곰탕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뽀얀 국물. 이깟 국물 때문에, 이깟 돈 때문에 우리 아빠 병신 만들고 내 손 병신 만들고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쨍그랑. 서윤이 곰탕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파편이 튀고 국물이 박 여사의 모피 숄에 튀었습니다. 아, 내 모피.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숄을 닦아냈습니다. 며느리의 절규보다 모피의 얼룩이 더 중요한 여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윤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공허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래요. 그깟 모피가 더 중요하겠죠. 당신들한텐 사람이 돈으로 보일 테니까. 서윤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태준이 주었던 그것. 그럼 이제 돈 계산 제대로 한번 해보죠. 내가 10년 동안 당한가, 그리고 우리 아빠 다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서윤이 TV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성훈이 막으려 했지만 태준이 가로막았습니다. 건드리면 바로 경찰 부른다. 서윤이 USB를 TV 셋톱박스에 꽂았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TV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곧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식당 주방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주방장에게 뒷돈을 찔러주며 속삭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고기 등급 속여. 한우 툭불이라고 하고 수입산 섞어. 손님들 몰라. 그리고 남는 차액은 내 비밀 계좌로 넣고. 이어서 또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민정이 카운터에서 현금을 뭉텅이로 빼내 가방에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몰래 가져가는 거야. 어차피 탈세한 돈이니까 장부에 안 적어도 되잖아.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대박 맛집의 비결은 원산지 사기였고 효녀딸의 정체는 도둑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CCTV까지 확보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서윤이 TV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어요? 이건 예고편이에요. 본편은 더 재미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탈세, 횡령. 이거 방송국이랑 국세청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원조 박 여사 곰탕 간판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겠죠? 민정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성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에 기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들의 목줄은 이제 태준과 서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태준이 식탁 위에 남은 수첩을 탁 하고 덮었습니다. 선택하세요. 경찰서로 갈지 아니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지. 태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능한 사위도 배달부 김씨도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생사여 탈권을 쥔 심판자였습니다. 권력의 이동은 순식간이었습니다. 10년간 이 집안의 신으로 군림했던 시어머니는 죄인의 모습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녀 취급받던 며느리는 심판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마라. 우리 가게 망하면 나 죽어.
서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칠순 노인의 비굴한 모습에 연민이 느껴질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지난 10년 친정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자신이 저렇게 빌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기억. 그때 박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TV 채널을 돌렸었습니다. 서윤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죽는다고요? 어머니,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뜨거운 육수가 손에 쏟아질 때마다 아가씨 명품 쌀 돈으로 우리 아빠 병원비 낼 수 있었는데 생각할 때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겨우 가게 망하는 거 가지고 죽는 소리를 하세요? 박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정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 앞으로 언니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쓰고 설거지도 내가 다 할게. 응? 태준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거지? 지금 설거지 따위로 퉁치자고? 태준은 미리 준비해둔 A사 용지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합의 조건이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첫째, 이 집과 곰탕집 명에 전부 서윤이 앞으로 이전한다. 물론 빚은 너희가 떠안고. 박 여사가 펄쩍 뛰었습니다. 뭐? 야, 이 도둑놈아. 날강도도 그런 짓은 안 해. 곰탕집은 그녀의 목숨과도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 올린 대박 맛집의 명성, 단골 손님들,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순이익 3천만 원. 그 모든 것을 내놓으라니. 싫으면 마라. 매제 감방 보내고 가게는 영업 정지 먹고 벌금 폭탄 맞으면 되지 뭐. 어차피 탈세 추징금 나오면 가게 팔아도 못 갚을걸. 태준의 협박은 정확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면 박 여사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물론 구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훈이 박 여사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장모님, 그냥 주세요. 저 감방 가면 다 끝이에요. 일단 살고 봐야죠. 박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뭔데? 박 여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둘째, 매제. 넌 지금 당장 사직 썼어. 그리고 그 퇴직금이랑 너희 아파트 판돈 전부 서윤이 친정아버지 병원비랑 위자료로 내놔. 강남 재개발 비리는 덤으로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평생 내 노예로 살라는 뜻이야. 성훈이 울부짖었습니다. 형님,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아파트는 제 전 재산입니다. 내가 받은 뇌물이 5억이 넘는데 그깟 아파트가 대수냐? 억울하면 경찰서 가자니까? 태주는 스마트폰을 들어 112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정에게 꽂혔습니다. 아가씨, 아니 민정아. 서윤이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10년간 아가씨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해온 서윤이 처음으로 신우이에게 반말을 한 것입니다.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내일부터 가게 나와.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 뭐? 내가 왜? 난 그런 거 못해. 못하면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엔 못했어. 새벽 4시에 나와서 육수 끓이고 50kg짜리 쌀포대 나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내가 10년 동안 했던 거 딱 1년만 해봐. 너도 내 손으로 돈 벌어봐야지. 언제까지 엄마 등골 빼먹을래? 민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절대 안 해. 내 손톱 다 망가진단 말이야. 싫으면 내 남편 감방 가는 꼴 보든가.
그리고 너희 엄마 가게 망하는 거 지켜보든가. 서윤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민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서윤이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카운터에서 돈만 세셨죠? 이제 그 자리 내놓으세요. 어머니는 홀 서빙하세요. 손님들한테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90도로 인사하고 밥상 닦고 진상 손님 비위 맞추고 제가 당했던 갑질 똑같이 당해보세요. 박 여사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칠순인데 서빙을 하라고? 내 시애미한테? 나이는 숫자라면서요. 아프면 꾀병이라면서요. 어머니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모피 코트 입고 백화점 다닐 체력이면 충분해요. 서윤의 말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그들에게 땀냄새 나는 참교육을 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인감 도장 다 챙겨 오시고요. 일시간 드립니다. 태준과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절망에 빠진 세 사람의 통곡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태준과 서윤은 문을 잠갔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 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후유증이었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내의 마른 어깨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10년간 혹사당한 몸이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윤아. 여보, 나 무서워. 저 사람들이 정말 도장 찍을까? 찍을 수밖에 없어. 쟤들은 가진 걸 잃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니까. 더 큰 걸 잃지 않으려고 작은 걸 내놓을 거야. 태준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내가 너한테 아직 말 안 한 거. 뭔데? 태준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꼬질꼬질하게 접힌 로또 용지였습니다.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뭐야? 지난주 거 맞아. 1등이야.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등? 진짜?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첨금 23억. 세금 떼고 나면 16억 정도 될 거야.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또 용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왜 지금? 이 돈은 우리 탈출 자금이야. 저들한테서 뺏은 돈은 아버지 병원비랑 빚 갚는 데 쓰고 이 돈으로 우리 진짜 새 출발하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너 다시 피아노 치고 나도 제대로 된 사업 다시 시작하고. 태주는 사업이 망한 후 매주 로또를 샀습니다. 2,000원씩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그 미약한 희망. 여보. 서윤이 태준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10년의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도장을 찍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악마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발자국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서윤의 명의로 바뀌었고 간판도 원조 박여사 곰탕에서 서윤네 곰탕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영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홀에서 허리를 굽혀가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맛있게 드셨습니까? 칠순 노인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하는 인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님들의 불평을 들으며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민정은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 받은 네일아트는 이미 다 떨어져 나갔고 한때 고운 손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성우는 퇴근 후 가게로 와서 무거운 식자재를 날랐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아파트는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태준의 협박에 굴복하여 갱생의 길을 걷는 듯 했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나고 박 여사가 허리를 두드리며 주방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서윤은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꿀 자리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장님 소리를 듣는 서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박 여사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성훈 씨가 알아보고 있어. 변호사 말이 협박에 의한 각서는 무효로 만들 수 있대. 그리고 그 장부 훔쳐내기만 하면 끝이야. 박 여사가 주방 쪽을 힐끔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 진수가 주방 구석에서 박 여사와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23세 청년이었습니다. 이력서에는 요리 전공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의 진짜 직업은 심부름센터 직원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돈을 주고 매수한 첩자였습니다. 밤 11시 영업이 끝나고 모두가 퇴근한 시각. 그때였습니다. 불 꺼진 식당 창고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아르바이트생 진수였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CCTV 사각지대를 피해 육수통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살서제 쥐약 마이너스 강력 독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곰탕 육수를 끓이는 거대한 육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약병의 가루를 털어 넣으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해? 민정이었습니다. 진수가 화들짝 놀라 약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누나? 아니, 사모님? 민정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약병을 주워들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시켰니? 멍청하게 쥐약이라니. 요즘 국과수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걸리면 살인미수야.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아니, 박 여사님이 시키셔서. 민정은 약병을 주머니에 넣고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론 안 돼. 더 확실하고 더 치명적인 게 필요해. 너 돈 필요하지? 엄마가 준다는 돈의 2배 줄게.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진수가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태준 오빠. 우리 오빠가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24시간 감시해. 그리고 특히 오빠가 가지고 다니는 그 로또 용지. 그거 찾아와. 민정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태준이 술에 취해 잠든 채 잠꼬대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23억. 서윤이랑 떠날 거야. 그 잠꼬대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민정은 직감했습니다. 태준의 달라진 행동, 여유로운 씀씀이, 분명 뒤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로또요? 1등 당첨 복권 말씀이십니까?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그거만 가져오면 넌 인생 역전이야. 어때?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거절하기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과 서윤의 집,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부산 해운대에 작은 카페 자리 받았어. 1층엔 카페하고 2층엔 우리 집 짓자. 태준의 말에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거기서 피아노 학원도 조그맣게 하면 좋겠어.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꾸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에는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아니야. 그냥 성훈이 놈이 너무 조용한 게 걸려서. 분명히 변호사 알아보고 다닐 텐데. 걱정 마. 당신이 가진 장부랑 녹취록이 있는 한 꼼짝 못해. 그리고 우리한텐 이 보물지도가 있잖아. 서윤이 베개 밑에 숨겨둔 로또 용지를 꺼내 흔들며 웃었습니다. 태준도 따라 웃었지만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딱딱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준 씨 되시죠? 여기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네, 경찰서요? 무슨 일로? 본인 소유의 대포통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세탁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출석하세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대포통장이요? 전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요. 본인 명에 맞습니다. 김태준 씨 도장이 찍힌 개설 신청서가 확인됐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태준의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업이 망했을 때 박 여사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했던 기억. 가게 명예 문제 때문에 잠깐만 쓰자며 가져갔던 도장. 돌려받지 못했던 그 도장이 생각났습니다. 박 여사는 10년 전부터 아들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자금을 세탁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자 그 죄를 몽땅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경찰서라니? 서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정이야. 어머니가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어. 창밖에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적들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강남경찰서 취조실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싸늘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김태준 씨, 여기 입출금 내역 보세요. 지난 3년간 50억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출책 CCTV에 찍힌 사람, 당신 매제 강성훈 씨 비서랑 체격이 비슷하네요. 가족끼리 아주 기업형으로 해드셨구만. 태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전 통장을 개설한 적도 돈을 만진 적도 없습니다. 당신 구속영장 청구될 겁니다. 도주 우려가 있어서 오늘 집에 못 가요. 태준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안 돼요. 집에 아내가 혼자 있어요. 저들이 아내를 해코지할 거라고요. 형사들은 태준의 말을 흘려들으며 그를 유치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태준의 절규가 철창 너머로 메아리 쳤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과 서윤의 집. 서윤은 태준에게 연락이 없자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띠릭띠릭 소리를 내며 열리려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진수였습니다. 사모님, 저 진수예요. 사장님이 지갑을 두고 가셨다고 해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서윤은 직감했습니다. 태준은 지갑을 챙겨 나갔었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제가 나중에 챙길게요. 아니, 사장님이 꼭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급한 서류도 있다고요. 쾅, 쾅. 진수가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베개 밑에 로또 용지를 꺼내 불에 지어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빠르로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현관문이 억지로 열리고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좋게 말할 때 내놓으세요. 그거 어딨습니까? 서윤이 식칼을 들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거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복권이요. 1등 당첨 복권. 그거 내놓으면 안 다치게 해드립니다. 진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뒷걸음질 치다 식탁에 부딪혔습니다. 누가 시켰어? 민정이야? 아니면 어머님? 누가 시킨 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사장님은 간방 같고 사모님은 이제 혼자인데. 진수가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이 칼을 휘둘렀지만 진수는 가볍게 피하고 서윤의 손목을 쳐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진수가 서윤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서윤이 발버둥 치며 진수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진수의 마스크가 벗겨지며 흉한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화가 난 진수가 서윤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진수는 서윤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로또 용지를 찾아냈습니다. 찾았다. 하하. 23억이다. 진수가 환호성을 지르는 순간 서윤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이대로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돈은 태중과 자신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유리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참기름 병이었습니다. 내놔. 뭐? 내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거야. 내놓으라고. 서윤이 온 힘을 다해 진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리병이 깨지고 참기름이 쏟아졌습니다. 진수가 비틀거렸습니다. 미끄러운 참기름에 발이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서윤은 그 틈을 타 로또 용지를 낚아채고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거기 안 서? 너 죽여버릴 거야. 피를 흘리며 일어난 진수가 뒤쫓아왔습니다. 서윤은 맨발로 아파트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표시등을 보니 1층에 있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진수의 발소리가 쿵쿵쿵 울렸습니다. 잡히면 죽어. 내놔. 서윤은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10층, 9층, 8층.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맨발이라 계단의 차가운 콘크리트가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5층쯤 내려왔을 때 서윤의 발목이 접질렸습니다. 서윤이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위층에서 진수의 그림자가 덮쳐왔습니다. 어딜 도망가? 이제 끝이야. 진수가 서윤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서윤은 난간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그때 비상구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경비원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뒤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태중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세련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에는 날카로운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진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형수님한테서 손 떼시지. 양아치 새끼야. 서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련님? 그는 10년 전 집안이 망하자
가족들과 연을 끊고 미국으로 떠났던 태준의 동생이었습니다. 김태영, 40세. 미국 뉴욕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태영이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진수를 제압했습니다. 진수는 바닥에 처박혀 버둥거렸습니다. 태영이 서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한테 연락받고 왔어. 늦어서 미안해, 형수님. 서윤은 다리가 풀려 태영의 팔에 기댔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로또 용지가 꽉 쥐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태영이 서윤을 부축하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태영은 태준이 경찰서에 잡혀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집안이 망했을 때 태영은 홀로 미국으로 떠났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동생뿐이라는 것을. 태준이 경찰서로 끌려가기 직전 그는 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영아, 형이야. 부탁이 있어. 서윤이가 위험해. 오랜만에 들은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형이 처한 상황을 듣고 즉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뉴욕에서 인천까지 14시간. 그는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자지 않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엄마가 형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태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도 박 여사에게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미국 유학을 갈 때 박 여사가 자신의 학비까지 빼돌려서 곰탕집을 차렸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태영은 가족과 연을 끊었습니다. 태영이 서윤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형은 내가 빼내줄게. 그리고 저 쓰레기들 법적으로 아주 가루를 만들어주지. 내가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게 그거거든. 악마 사냥. 서윤은 멀어지는 경호원들과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가장 의외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사흘 후 서울중앙지검 앞 구치소 문이 열리고 태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서윤이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무서웠지? 두 사람 뒤로 태영이 걸어 나왔습니다. 형, 멜로는 나중에 찍고. 일단 이동하자. 저것들 지금 축배 들고 있을 텐데 찬물 끼얹으러 가야지. 태영은 태준의 대포통장 혐의를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로 입증해 3일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박 여사와 성훈이 안심하고 있을 때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점심시간 서윤네 곰탕구 박 여사 곰탕. 가게는 며칠 새 다시 원조 박 여사 곰탕 간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카운터에 앉아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콧노래를 부르며 홀을 거들먹거렸습니다. 성우는 구석 테이블에서 낮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년놈들 다 감방 갔으니까 이제 다 우리 세상이야. 박 여사가 5만 원권 뭉치를 냄새 맡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업 끝났습니다. 다들 나가세요. 빨간 딱지를 든 법원 집행관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태준, 서윤, 그리고 태영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가 귀신 본 듯 놀라 자빠졌습니다. 뭐야? 너희가 어떻게 벌써 나와? 태준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오긴. 무죄니까 나왔지. 매제 실망인데? 명의도용할 거면 좀 더 완벽하게 했어야지. 태영이가 미국 변호사인 거 잊었어? 성우는 태영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태영은 어릴 때부터 머리 좋고 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태영이 서류 한 장을 성훈의 이마에 딱 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매형. 아니, 강성훈 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횡령 및 배임 고발장, 그리고 사문서 위조 고소장입니다. 아, 이 가게는 불법 자금 은닉처로 확인돼서 지금부로 압류 들어갑니다. 집행관들이 가차없이 카운터 포스기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냉장고, 가마솥, 심지어 박 여사가 아끼는 자개장까지 온통 빨간 딱지로 도배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집행관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압류라니, 내 가게야. 내 피 같은 가게라고. 하지만 집행관들은 그녀를 가볍게 밀쳐내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서윤이 박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어머니. 진수가 다 불었어요. 어머니가 사주한 거. 살인교사 혐의 추가될 거예요. 칠순 잔치는 구치소에서 하셔야겠네요. 박 여사는 충격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인다. 동네 사람들. 하지만 아무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던 손님들은 핸드폰을 꺼내 이 막장 드라마를 촬영하기 바빴습니다. 저 할머니가 그 유명한 갑질 사장님이야? 며느리 죽이려고 했다며? 대박.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여론은 이미 서윤의 편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훈이 회사에 출근하려고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전광판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중견 건설사 K상무 수십억대 뇌물수수 및 1,000명의 도용. 곰탕집 자금 세탁 의혹. 화면에는 성훈의 얼굴이 모자이크도 없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태영이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강 상무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감사실로 오라는데요. 보안 요원들이 성훈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차기 전무야. 성훈이 발악했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같은 날 저녁, 시댁 아파트. 민정은 집에서 명품 가방들을 급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김민정 씨 되시죠? 특수절도 교사 및 폭행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절도요? 전 훔친 적 없어요. 아르바이트생 최진수 씨가 당신이 로또 훔쳐오라고 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안 돼. 이거 명품이야. 기스난다고. 민정은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보다 에르메스 팔찌가 긁힐까봐 비명을 질렀습니다. 끝까지 속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입원한 태준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서윤은 태영과 함께 농협 본점을 찾았습니다. VIP실에서 당첨금을 확인하는 순간 당첨금 23억 4,500만 원, 세후 수령액 약 16억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자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0년간 노예처럼 일해도 만져보지 못한 돈. 빚 때문에 아버지를 수술시키지 못해 울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영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이 돈으로 형이랑 행복하게만 사세요. 서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태영에게 수임료와 10년 전 시댁이 빼앗아갔던 태영의 유학 자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접견실. 파란 수의를 입은 박 여사와 성훈, 민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철조망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이 악을 썼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방화라니, 살인미수라니, 나 이제 정가자야.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박 여사가 맞받아쳤습니다. 시끄러워. 나도 억울해 죽겠어. 그년이 내 돈만 안 훔쳐갔어도. 성우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박말순 씨 영치금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치금? 누가? 우리 아들이 보냈나? 며느리 오서윤 씨가 보냈네요. 5만 원. 박 여사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이 독한 년 23억 중에 고작 5만 원? 그로부터 며칠 후 박 여사는 정신감정 결과 치료감호 소행이 유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구치소에서 탈출을 시도했고 병원 이송 중 도주에 성공했습니다. 새벽 3시 태준과 서윤의 아파트. 서윤이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기 냄새였습니다. 콜록, 콜록. 여보, 여보 일어나. 서윤이 태준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도어락은 이미 녹아내려 먹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인화 물질을 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관 밖에서 박 여사의 비명 섞인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나와, 다 나와. 이 도둑놈들아, 내 돈 내놔.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내 곰탕집 내놔. 내 아들 잡아먹고 내 딸 감방 보낸 년. 너랑 같이 죽을 거야. 박 여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고 안방 베란다로 뛰었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한 높이였습니다. 완강기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예전에 집 놓을 데 없다며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불길은 안방 문턱까지 넘어왔습니다. 열기가 피부를 찢을 듯 뜨거웠습니다. 태준이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서윤아, 잘 들어. 이거 가지고 욕실로 들어가. 욕조에 물 받고 젖은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 내가 밖으로 나가서 길을 뚫어볼게. 안 돼. 나가면 죽어. 같이 있어. 나 안 죽어. 10년 곰탕 끓이던 짬밥이 있는데 이깟 불에 죽겠냐? 나 믿고 빨리 들어가. 태준은 서윤을 욕실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태준은 화염을 뚫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현관문 밖에서 박 여사의 광소가 들렸습니다. 하하, 다 타버려라. 내가 내 곰탕 국물 훔쳐간 벌이야. 태준은 거실에 있던 묵직한 화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현관문을 향해 던졌습니다. 쾅! 문이 조금 찌그러졌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바닥을 기어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생수병들을 꺼내 몸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관으로 돌진했습니다. 어머니, 문 여세요. 서윤이가 안에 있다고요. 죽으라고 해. 걔만 죽으면 다 해결돼. 태준은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돈과 욕망에 잡아먹힌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태준은 온몸을 던져 불타는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시각 태영이 소방관들과 함께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형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급하게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서윤에게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형 집 쪽에서 불이 났다는 소방서 출동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도 끝에서 박 여사가 빈 휘발유통을 든 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다 죽었어. 이제 내 세상이야. 태영이 달려가 박 여사를 밀쳐냈습니다. 엄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박 여사는 넋이 나간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영이니? 우리 아들 왔어? 저기 봐, 불꽃놀이 예쁘지? 박 여사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인지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태준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그을음투성이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태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 욕실에서 서윤이 구조되어 나왔습니다. 거실은 전소되었고 태준은 이미 들것에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울부짖으며 따라가려 했습니다. 여보, 태준 씨. 구급대원이 서윤을 말렸습니다. 환자분도 연기를 많이 마셨습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아파트 1층 화단 앞. 경찰에게 연행되는 박 여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보자마자 악을 썼습니다. 내 돈, 내 로또 내놔. 전현이 훔쳐갔어. 서윤은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에 든 지퍼백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로또 용지가 멀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요? 이건 훔친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나한테 준 선물이에요. 당신이 버린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킨 거라고요. 서윤은 박 여사의 눈앞에서 지퍼백을 흔들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으세요. 10원 한 푼도 못 받을 테니까. 박 여사는 거품을 물고 발광하다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서윤은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로또 용지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태준은 사흘째 의식 불명이었습니다.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 폐 손상이 심각했고 전신이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서윤은 한숨도 자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고 말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우리 부산 가야지. 당신이 받았다던 그 바닷가 집 보러 가야지. 서윤의 눈물이 태준의 붕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태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 태준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서윤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서윤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 괜찮아. 멀쩡해. 당신 덕분에 하나도 안 다쳤어. 서윤이 태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태준의 눈가에 안도감이 번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 후, 태준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화상 흉터가 남았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윤이 휠체어를 밀어 병원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니, 장인어른 뵈러 가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최고급 재활병원으로 모시자. 그리고 당신 피아노 한 대 사러 가자.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몸이나 챙겨. 무슨 피아노야? 아니야. 당신 손
곰탕 끓이라고 있는 손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곡 연주하라고 있는 손이야. 내가 10년 동안 못 지켜줘서 미안해. 이제부턴 내가 당신 손 지킬게. 태준이 붕대 감긴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 곡 하나 연주해줘도 돼? 당신을 위해서. 물론이지. 평생 관객해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아름다운 선율처럼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그 무렵 악마들의 말로는 처참했습니다. 박 여사는 정신감정결과 치매 초기 증상과 망상, 장애가 겹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얀 방에서 매일 곰탕을 끓여야 한다며 배식받은 국을 다시 끓이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직원들이 말리면 물어뜯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원조 박 여사 곰탕의 영광은 이제 망가진 정신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성우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왕따 당해 독방으로 옮겨달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한때 강남 상무님으로 불리며 거드름을 피우던 그가 이제는 교도관에게 굽실거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성훈이 구속되면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시댁으로 보냈고 명품 가방들은 모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회복지사의 관리 아래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네일아트에 집착하던 손은 이제 양로원에서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형과 형수에게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성훈이 매제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들한테 왕따당해서 독방으로 옮겨달라고 난리래. 민정이는 사회봉사하다가 손톱 다 깨졌다고 울고불고하고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움조차 사그라들 만큼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가보진 않을 거야. 그냥 거기서 죗값 다 치르시고 다음 생에는 제발 남 괴롭히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 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린 우리 인생만 생각하자. 과거는 다 파도에 흘려보내고 1년 후 부산 해운대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하얀색 2층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층 간판에는 카페 세레나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한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주방에서는 태준이 능숙하게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팔에는 멋진 문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서윤의 이니셜과 피아노 건반 모양이었습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훈장처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여기 아메리카노 2잔이요. 사장님,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태준의 미소는 자연스럽고 여유로웠습니다. 1년 전 찌들었던 배달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서윤이 앉았습니다. 우아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티셔츠에 몸빼 바지를 입던 곰탕집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손님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을 위해 작은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2번. 그녀가 가장 좋아했지만 10년간 치지 못했던 곡이었습니다. 관절마다 박인 굳은 살 때문에
예전만큼 기교가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율에는 10년의 한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승화시킨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음악에 젖어들었습니다. 태주는 커피를 내리다 말고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피아노를 치는 모습,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켰어. 드디어 지켜냈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업을 마친 두 사람은 카페 2층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태준이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연주 정말 좋았어. 손님들이 다 감동하더라.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다시 피아노 칠 수 있게 해줘서. 서윤이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태준이 서윤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건배할까?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하여. 위하여. 쨍,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청명하게 울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1년 전 핏빛으로 보이던 그 달이 오늘은 눈부시게 하얗고 아름다웠습니다. 몇 년 후 서울 종로구 낙원동 골목. 한때 원조 박여사 곰탕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할매 순대국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집은 무슨 기름때가 이렇게 껴 있어? 20년은 안 닦은 것 같네. 인부가 투덜거리며 주방 바닥을 뜯어내자 구석에서 꼬질꼬질한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인부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태준이 미처 다 찢지 못한 페이지가 바람에 팔랑거렸습니다. 2024년 추석. 내 아내 서윤이의 눈물감. 반드시 받아낸다. 인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수첩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낡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첩에 적힌 기록들은 이미 역할을 다했습니다. 악마들은 지옥으로 떨어졌고 천사는 날개를 되찾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윤이와 태준이가 부산 바닷가 카페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행복하게 웃는 모습, 상상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악마 같았던 시댁 식구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권선징악의 결말이 여러분의 스트레스까지 시원하게 날려버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더 짜릿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